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농성한다, 이런 얘기는 듣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찾아뵌 것은 아마 이 시청자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김문수 TV,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제 TV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오늘 김문수와 신문실 딱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한밤중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쓴 내용이 돼서, 아마 후보께서는 지금 어떤 질문을 내가 드린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왜 질문이 이렇게 어렵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좀 쉬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당 제1야당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도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이걸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아마 농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500만 명의 당원 명부 전체를 검찰에서 그것도 특검이 내놔라. 또 그것도 통일교의 110만 명의 그 교인들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맞춰보겠다. 이런 게 어떻게 영장이 발부가 되는지, 저는 영장 발부한 판사도 아주 무식하게 짝이었고, 검사는 뭐 원래 그렇다 치더라고. 특검이다 치더라고. 이런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사법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 그 사법부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관들이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문제 들는 풀처럼 들어버렸다. 법관들이 법과 양심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법부 불신이 계속 사회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딴 것보다도 이렇게 500만 명의 당원 명부 안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주소, 그 다음에 계좌번호 이렇게 5가지. 계좌번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자동 이체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 당원들의 경우에는 자동 이체까지 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 어떤 범죄 의미가 없어요. 아무 범죄 의미가 없는 게 통일교에서 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당을 시켜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와준 거 아니냐. 이 혐의, 그리고 이 범죄 혐의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500만 당원 전체 명단을 내놔라. 이런 발상이 어떻게, 이건 저는 이제 생각해. 옛날에 우리가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 가는 사람 무조건 가방에다가 예. 몸도 수색하고. 이 불신검문 할 때도 원래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하고, 그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분증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방을 그냥 막 뒤지고 이렇게 몸을 뒤지는데, 불신검문은 많이 해봐야 500만 명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뭐 조금 가는 사람 몇 명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500만 명의 전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의심이 있는지 몰라도 뭐 유인물 없냐 이런 식으로 나는 불신검문이 딱 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야, 이거 요즘에 불신검문이 없어졌다면 불신검문보다 더한 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은 전부 여기 들어갔다가는 내 계좌번호까지 핸드폰 뭐 주민등록번호 다 들리니까. 그 정당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니, 정당으로서는 이거는 당원 명부도 못 지켜주고 500만 통째로 빼기는 이런 당에 입당하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 당원 전체가 이 당을 못 믿고 다 도망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당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간 큰 사람은 남아있겠지만 보통 간 작은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독재에서는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한 내란 특별법을 자기들 115명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를 준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해산하고 국고보조금 다 환수하고 하는 이런 조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악법인데,
그래서 일당 독재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 자기 재판 5개 안 받는 거 이거 계속 안 받아가지고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그 범죄자들의 그 범죄를 죄값을 안 치르고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일당 독재 만드는데 이 일당 독재가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그 살아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예. 국민의 힘이 없다면 판사도 이게 소심해가지고 말 못하죠. 언론은 전부 방송법도 돼가지고 지금 또 말 못하죠. 그럼 교회도 지금 순복음 교회도 압수수색 나왔죠. 역사상 처음. 예. 김남환 목사 극동방송도 역사상 처음 70여 년 만에 압수수색도 나왔어요. 교회도 다 지금 침묵하고 모든 종교도 침묵하고 지금 그럼 방송 언론 다 침묵하고 그러면 야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당까지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거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독재하고 뭐 다를 게 없죠. 근데 원래 강하면 뿌리지는 분입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명분이 정말 걸려가 있는 한미 정상회담 목전입니다.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대비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된 판인지 갑자기 외교장관이 대통령을 수행을 하지 않고 먼저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3실장이 특히 비서실장까지도 모두 다 워싱턴을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한미 관계에 이게 분명히 이재명이 반미주의자다. 김민석도 반미 문화원 점령 사건에 그렇죠. 유죄 판결하고 감옥 갔던 사람이다. 당대표도 그렇죠. 정청래도 미 대사관장 담타는 거 들어가서 뭐 다 부수고 뭐 사과탄 던지고 신나풀에서 불지르고 하는 이런 반미 테러주의자가 정청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꽉 차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당, 정, 뭐 대통령실 다 이런 사람들이 차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반미주의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 속에서 과연 제대로 정상회담이 되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왜 3명이 날아가서 무슨 협상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정보가 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세실장 김용범도 가고 무엇보다도 안보실장 위승락도 지금 3번째 갔습니까 미국에.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사실 위승락이 안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가서 무슨 협상을 하고 오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얘기가 우리 언론에 처음 등장하게 불과 보는 줄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이제 재래전을 벌이면 한국 군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응하는 GP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이거 뭐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니까 GP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군은 국방비를 5%까지 GDP 5%까지 올려서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더 길러라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5% 늘렸으면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느냐? 미국 무기를 사라는 겁니다. F-35 비행기도 20대를 더 사고 심지어 공중급식기까지 사라 이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안보가 난 위험했고 과거에 비해서 역할이 변경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보가 더 위험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미국이 감당하고 있는 임계철선 역할이 이제 사라졌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점이 한미 간에 또는 동맹이 굳건하게 잘 돼 있고 또 한미 동맹 자체가 튼튼한 그런 정권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도 굉장히 좀 돌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다가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미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주장하고 한미 동맹 자체가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어가는 동맹이다. 이게 이제 그 김민석이 형님, 김민웅이
이 아니, 페이스북이 김민희 씨가 그 예, 얘기를 페이스북에 아예 썼잖아요. 써가지고 계속 그걸 계속 매주 집회하고 매주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처럼 한미 동맹 자체는 이거는 미국 제국주의의 끝판이다, 이 트럼프는 끝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 전부 운동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미, 친북. 그러면 친북 행보도 안 해야 되는 친북 행보는 전단도 안 날리고 또 북한을 아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동결을 위한 대화를 해서 나중에 감축으로 가자. 이런 3단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앞으로 이제 비핵화는 없어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답이 지금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신뢰가 중요한데 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한미 관계에 굉장한 위기가 왔는데 국민들도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이재명 정권이 정말 정신 차리고 모든 반미 인사를 우선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반미 운동 감옥 갔다 온 이런 사람이라도 좀 몇 명 잘라줘야 그래야 이게 지금 반미가 골수에 박혀있는 정청래, 김민석 이런 사람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제일 최정상을 다 구성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앵간하면 이 말을 믿지 않아. 신뢰가 없어진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신뢰의 동맹 이것이 불신의 의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김문수 후보 편을 좀 들자면 우리는 뭐 젊은 시절부터 이 반독재 그 운동도 하고 대응도 많이 하고 하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 같이 노동운동에 일찍 뛰어들고 민주화 운동에 일찍 뛰어든 분들은 대부분은 아니죠. 상당수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좀 그 좌경화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노선이. 우리 민족끼리죠. 우리 민족에서 그게 최고죠. 북한에 대해서 뭐 지금 제도학자들 송두리가 주장하던 내재적 접근까지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류죠.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이 안보 문제는 늘 이 보수와 같은 궤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라면 그래도 안보는 안심한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왔어요. 이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구성원들을 쫙 보면 군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안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위승락 같이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분도 6개월 만에 의사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문민통제라는 명분으로 방위병 출신을 맡고 있거든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우리 군은 지금 별다른 걱정은 되지 않는 건지 그게 무척 궁금해요. 일단 이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핵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을 어떻게 하면은 저걸 없애든지 못 없애면 우리도 같이 핵 균형을 이룩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다음에 감축이든지 동결이든지. 여기는 핵이 없고 저기는 핵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또 자꾸 발전시키고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없는 상태에서 동결을 하죠. 이거는 북한한테 이제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정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 박지원 씨 같은 사람도 국정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팔을 불고 있고 또 아예 미군은 전시작전권도 환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도 청문회에서 아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국방 안보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으면 지금까지 73년간 평화가 있고 이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경제 발전 위에 K-팝이 있고 K-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K-컬처가.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이 평화의 기본 축이다.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1년간에 바로 전쟁이 나버렸는데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73년이 돼도 전쟁 위험은 우리가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핵을 가지든 말든. 우리 국민들이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또 신의 시선 라인이란 말이죠. 네. 국민만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그렇죠. 반드시 이 국방 리스크, 이 북한의 전쟁 리스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따질 때 미군이 주도한다 이러면 일단은 오케이. 근데 이게 미군에게 전시 작전권도 완수하고 미군이 감축하고 지금 역할 자체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이 리스크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이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거는 가장 중요한 점이 우리의 대비 태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핵에 대한 대비. 두 번째가 이제 재래식 부분에 대한 대비. 세 번째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이제 안보의식 자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부 다 해이해져가지고 지금 뭐 간첩이 뭐 지금 민주노총에만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간첩이 곳곳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재명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우리 정부 안에서도 반미주의자나 반미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지만 신뢰가 생기는 전부 반미주의자 중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딱 당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전부 그렇게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가 않아요. 예, 저는 그런데 이번에 8.15 겨울 축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흡수 통일할 생각 진열했다 이러는데, 그 헌법사절 직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사절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통일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추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말이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그래서 3대 독재적 체제를, 그 광신도 체제를 존중을 한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아래 통일을 애초에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의 비위를 맞추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 나온 게 대북 전단 금지, 그 다음에 방송 금지, 그 다음에 방북 허가, 그 다음에 군사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인정, 그리고 동결한 다음에 대화로 해서 뭐 없애자 이런 허황한 소리 하는 거. 이런 이유가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APEC에 김정은이를 초청해야 됩니다. 경주에 이번에 있을 이제 APEC 회의에 APEC에 이렇게 해서 초청하고 트럼프도 여기 오고 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 하듯이 남북이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 하듯이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발딱 뒤집어 놓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망상이라고 보고 김여정이도 벌써 그거는 뭐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넘어오지 올 이유가 없죠. 북한이 이미 핵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고 남조선의 제일 중요한 박정희 같은 국정원장 출신도 핵 보유국 인정하자 그러는데 뭐 저 사람은 답답할 게 없잖아요. 지금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폭탄 수백만 불 팔아가지고 돈도 좀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에 유인을 넘어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직접 트럼프도 지금 놓고 해도 답이 없잖아요. 그런 정도로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자실을 보일수록 점점 더 져서는 그런 욕설밖에 들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핵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방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핵을 바로 지금 한반도에 안 더라도 괌에나 또 갖다 놓고 이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 핵이다. 이렇게 용도를 특정하고 하거나 아니면 잠수함이나 핵 잠수함에
이런 전술핵 같은 거 실은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빈도 계속 순항을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을 갖춰야 되지. 아무도 안 하고 말로만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지 않겠나.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재명과 새 대통령이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도 북핵을 너무 남한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북핵을 대화로서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화로서 동결하고 축소하고 폐기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 그걸 개꿈이라고. 예, 그 프로그램이 가능할 일은 막하거든요. 개꿈입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 그리고 이 안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통상 문제가 그래요. 핵심이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하는 돈 3,500달러 그리고 뭐 1,000억 달러는 LNG 같은 에너지를 사오겠다 이건데 이 3,500달러를 두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투수소실에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르트네익 상무장관은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90%는 미국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윤철 장관은 그 미국이 재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둘러댔는데 이게 만약 한미 통상회담이 거꾸로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제1야당이 힘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힘이 없지만은 이 건은 일단 합의 문서가 있어야죠. 예. 뭐 3,500억 달이 뭐 예를 들면 집안집을 사는데도 다 문서가 있고 문서는 다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3,50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문서가 없이 공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아껴 쓰면 1년 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뭐 들리는 말만 계속 듣고 이렇게 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양국 관계에서 이 부분은 문서가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요. 문서로 확정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한미 동상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이제 쌀 문제 그 다음 소고기 문제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또 광우병 소동을 벌였던 사람이나 정말 국내 축산 농가에서는 이 소가 상당한 정도로 수입이 중요한 그 품목 중에 하나인데 소 키우는 사람들 상당히 농촌에 많고 이분들이 이제 중농 정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미국 소고기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 부담이 이재명 정권이 크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거하고 쌀하고 두 개 부분은 지금 이게 이제 협상에서 돈 가지고도 안 되고 말이 너무 잘합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지금 자기들 말은 이건 뭐 해당이 안 됐다 이러지만 이것도 말하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쪽에 요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니 미국은 이미 그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쌀하고 소고기가 한국 문을 열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이나 이런 거 갖고도 이것도 이제 뭐 30개월령의 뭐 소냐 뭐가 뭐 쌀은 또 어디 쌀이냐 뭐 어떤 종류냐 이게 굉장히 농산물 제가 협상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여기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또 지금 FTA도 서면 그렇게 상세하게 해도 다 또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워낙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 부분에서 이재명 정권이 소고기하고 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일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국내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주요한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으로 가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아요. 조선은 차라리 낫고 또 원자력도 영향이 파급 효과가 적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31조를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해요. 자동차가 반도체도 이제 패키징은 전부 미국에서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도 막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게 이게 연관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1, 2, 3차 밴드 같은 현대자동차가 하더라도 5천 개가 넘는 그 엄청난 그 계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미국에 제가 현대 기아차 공장에 있는 그런 데 가보면은 조지아 주하고 일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주변이 뭐 우리나라 부품 업체도 다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큰 투자가 미국으로 가버릴 때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갈 때 국내 청년들은 뭐 어디 가서 취업하냐? 현대, 삼성, SK, 뭐 LG 다 미국 가고 나면은 괜찮은 업체가 가고 나면 우리 청년들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 어디서 구할 거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 연관돼서 오늘 이 질문제 준비한 데는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 장관을 지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 여러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노동 경직성이 세계 180개국 정도의 통계를 보면 가장 꼴찌다. 가장 꼴찌다 이게. 노동 경직성이 가장 세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유연화를 하지 않고는 기업주가 어느 사업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한번 고용을 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해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도 해고를 못 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는 해결 방법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직성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도 지금 안 된다 이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요구해가지고 노란봉투법이 지금 예, 그렇죠. 오늘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노란봉투법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 중에 악법이죠. 저는 한마디로 이거는 기업을 해외로 쫓아보내는 기업 해외 추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일자리 절망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기업은 다 해외로 내보내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건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도 이거는 우리 미국 기업도 여기는 있을 수 없다. 이 노란봉투도 출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유럽 상공회의소도 그 회장도 우리도 여기서는 도저히 기업 계속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여기는 한국 기업만 투자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억지로 유치해놨던 해외 자본도 다 탈출하는 코리안 정말 엑소더스가 일어나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도망가버리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느냐. 지금 뭐 농사만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은 민주노총, 노총 이게 지금 300만입니다. 두 개 합치면. 예. 300만에다가 이제 가족 뭐 합치면 아니고 예를 들면 6, 700만이 된다면 이게 응집된 경우 목소리가 크고 투쟁력이 강해. 이게 바로 촛불왕란, 그 다음에 윤석열을 쫓아내는 뭐 이런 거라든지 모든 저 사람들의 투쟁 동력의 핵심이 이 노총 민주노총.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로 박근혜 탄핵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도 이루어내는 주력부대입니다. 이 주력부대의 강력한 요구, 청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무리한 법을 하는데 경제단체에 있는 경제 8단체 자도 제가 다 만나보면은 이 법은 안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법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도저히 일을 해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헌법 위반에 민법 위반이에요. 계약 안 한 사람이 하청업체들이 계약도 안 했는데 저 밑에서 와 이러다가 뭐 임금을 내라, 뭐 해외 이전 반대 이렇게 나오니까 기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아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기업인들이 필요하니까 또 이번에 미국 갈 때는 다 데리고 가잖아요. 가자고. 걸핏하면 수시로 불러 모아가지고 뭐 돈 내라 뭐 어디 뭐 간데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용할 거는 다 알먹으면서 뒤통수 확 쳐가지고 잡아뜨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기업인들도 지금 멘붕 상태죠. 저는 이 노동 전문가시니까 이분은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이번 청년들 그냥 휴였으면 이렇게 응답자가
지난 7월 통계를 보면 42만 1000명입니다. 2020만 그렇습니다. 15살부터 29살까지인데, 이거 바꿔 말하면 학생들을 빼면 한 22살부터 29살까지. 20대는 한참 그 취업을 하려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알바 자리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30 그냥 휴일성 인구만, 이건 그 노동 통계가 들어갑니다. 실물 통계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7, 80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70, 80만 명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1야당 대표가 되시면 그 점에 있어서 좀 좋은 정책을 해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지금 2030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난 불가능해지지 않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2030에게 소득을 이제 늘려주고 좋은 일자리를 전문직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일자리를 리쇼링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런 정책을 나는 제1야당에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물론 여당과 대립을 하면서 그걸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야당되는 입장에서는 정책을 솔직히 말해서 안심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드디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게, 지난번에 대선 후보 될 때 단일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너무 소극적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는 결국 단일화가 되지 않느냐, 단일화 됐으니까 내가 출마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가신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 왜 단일화가 되지 않았느냐, 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걸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제 한덕수 후보와 예. 단일화인데, 한덕수 후보가 사실 후보로 된 적도 없고요. 국민의힘에 그때까지 입당을 하지 않았죠. 입당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를 뽑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이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 후보 교체죠, 단일화는. 저는 아예 빼버리고 교체를 하려고. 단일화가 아니고 교체했다. 후보 교체죠. 네, 교체를 노렸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후보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왜 경선을 왜 하냐? 우리도 다 돈 내고, 몇 억씩 내고, 이제 다, 전부 다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 교체를 하는데 이 사람 입당도 안 했어요. 입당도 안 한 상태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입당을 시켰죠. 입당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밤에 이제 교체를 시켰어요. 등록했습니다. 예. 교체를 시켰는데, 이게 너무나 부당하니까 이제 전 당원 투표를 했어요. 전 당원 투표를 했는데, 당원들이 전부 다 이걸 부결을 시켜요. 교체할 수 없다. 없으니까 제가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이걸 단일화 과정이라는 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어떻게 되냐. 당헌상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당무 우선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당시에 권영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내가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바로 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라. 바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나는 내가 당무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하면은 당무 우선권을 내가 가지니까 그 사람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은 그거보단 단일화부터 먼저 선단일화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무실을 만드는 거라든지 선대위도 그 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때 홍보물까지 다 발주를 해놨습니다. 자, 한덕수. 차량도 전부, 차량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울이셨죠. 예. 이것도 전부 한덕수로 다. 나는 공식 후보를 나는데 그 사람 입당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제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계속 그런, 이제 내가 공식 후보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좀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도 하면 다 알게 돼 이 있는 말씀 중간에 정말 죄송한데 네.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들에서 당의 지도부는 이미 한덕수 후보가 될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교체를 한덕수 예. 후보를 그리고 교체를 하려고 했다. 교체를 이 하는 게 얘기죠. 이분은 한덕수 당시에 총리는 입당도 안 했고 당비도 한 번도 내본 적도 없고, 우리는 수억을 내가지고 그때 한 3억을 냈습니다. 수억을 내가지고 각 후보당 내가지고 경선을 다 맞춰가 내가 후보가 돼 있는데 이거를 단일화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교체지 단일화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그걸 응했어요. 응하는데 다만 이것을 당의 선대위를 발족해서 후보가 확정됐으니까 예. 선대위를 구성해야 될 거예요. 선대위 구성을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 선대위 구성 자체를 안 하고 후보 단일화, 선 후보 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 이게 저 사람들 주장이에요. 저는 내가 후보가 됐으니까 후보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가 나오는 단일화도 같이 여기에서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걸 거치다가 한덕수 후보가 이 당사 5층에 보면 그 예. 당시 후보 사무실이 있어요. 거리를 찾아오셨어. 오셔가지고 하나가 되는 단일화를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것도 단일화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한 것도 없고 예. 출마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후보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후보고 나는 공식적으로 후보로 선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하고 내가 출마해서 단일화로 결과적으로 된 거죠. 그거 안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징계다 이래가지고 징계 처분이 내려가지고 이거를 윤리위에 제소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저한테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오늘 뭐 권력을 빼앗기고 그 앞에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고 이러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한때는 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화민집조사를 하고 있는 MBS나 갤럽 같은 경우에는 16, 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많은 그 정치학자들은 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봐도 가장 당에서 지금 찬탄파와 반탄파 그것도 뿌리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밤 23분에 했던 그 비상계엄 선포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우선 비상계엄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재명이 계속 탄핵을 30번 이상 해가지고 감사원장부터 자기 수사한 그냥 사건을 특활비가 되면 다 사건 내버리고 그 특검 도저히, 제안을 계속했고 이거는 입법부가 너무나 과도하게 행정 자체를 못할 정도까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으로서 나는 비상계엄이다 이런데 저는 그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 잘못된 것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건 군인을 동원하는데 다른 경찰력까지 해서 안 된다. 다른 모든 조치를 해서 안 될 때 마지막에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력으로 진압을 못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선관위에 더불어 간다. 이것도 지금 선관위에 군인이 간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도 군인이 가서 그럼 국회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안 맞잖아요. 국회가 아무리 미워도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예를 들면 저 사람들 쓰는 거는 이제 국회가 말 안 들을 것 싶어가지고 촛불을 들고 이제 국회를 둘러싸자니가 아니고 군중의 위력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협박하는 거죠. 그것도 좀 합법적이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 군인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정당성이 국회나 선관위 같은데 가는 게 맞는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야, 근데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은 잘못됐다. 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저 같은 입장인데요. 가령 우리나라 헌법학계 테드라고 하시는 허인 교수님 같은 분도 문명국에서 통치권자가 비상대권 혹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가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을 하고 거기에 순응을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는데 그것이 왜 헌법에 복종하지 않은 태도라고 봐서 내란이라고 부르느냐 이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다고 주장하는 이 여당의 주장, 민주당의 주장, 이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일단은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 지방법원의 합의 15부 지기현부장 하는 그 재판 말씀이죠. 네, 내란에 관련된 형사재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란이냐? 이거는 첫째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이 당시에 수방사령관, 비상계엄 사령관이 최규하를 강압해가지고 한 거 이런 거는 뭐 내란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예. 전두환이 대통령이 아니고 최규하가 대통령이고 이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럼 내란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게 너무나 위협하고 또 국회를 이렇게 한다. 선관위를 이렇게 군인을 보낸 것이 잘못됐다. 이런 형사상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러나 저 민주당 저 사람들은 계엄은 내란이다. 계엄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지금도 내란 특검이지 계엄 특검이 아니잖아요. 저는 계엄 특검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내란적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봐야 하는데 먼저 이름 자체를 바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게 프레임이라는 건데 프레임 붙이고 내란이라는 딱지부터 먼저 딱 붙여가고 이 윤석열은 내란범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고 그리고 김문수도 내란 종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없는데 근데 이런 내란이라는 거를 바로 계엄 자체를 내란이라고 바로 즉시 덩치시켜가지고 내란몰이를 합니다. 그걸 내란몰이 합니다. 내란몰이 하는 이거는 아주 교활한 바로 극자들의 수법입니다. 이런 극자들의 딱지 붙이기 수법에 이 언론이 넘어가가지고 거기 동조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많다고 보죠. 지금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는 뭐 사람하고 압수하지, 나 지금 제1야당하고 압수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바탕에 역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석방이 된 조국 같은 경우도 봅니다. 뭐 신문 공공연하게 나와요. 앞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영남 자민련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들이 지금 여당과 여당 민주당인 여당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조국당까지 광범위하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을 앞으로 영남 자민련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호남 민주당 이런 말은 또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많이 이제 자기들이 수도권에 진출하고 이렇게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대당이 반대하는 당이 그런 프레임을 또 덮어 씌우는데 그런 딱지를 붙이더라도 우리로서는 그래 거기에 절대 머무르지 않고 우리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전국 정당을 지향해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죠. 지금 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정부를 해산 청구를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안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 안에 원내 투쟁만으로는 이걸 막기가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다른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법리적인 투쟁도 하지만 바로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한 내란 우리 당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해야 될 정당이다. 이유는 북한에 돈을 불법적으로 송금을 많이 해줘가지고 북한의 비밀 송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로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 하면 자기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노벨상까지 탔잖아요. 자기 책임지기는 못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한 말이죠. 내가 책임지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돈 더 많이 갖다 줬어요. 북한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명은 100억이지만 그래가 다 감옥 가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 시민단체 하나가 이재명이 100억 갖다 주고 이것도 이화영이가 그 외환지 그 이재명이도 외환죄도 고발해놨어요.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누가 그러면 진짜 해산해야 될 정당이지. 상대방을 공격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돈 갖다 줘서 외환죄를 만들어내고 핵무기를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또 하고 우리도 거기 맞대응을 하는데 방어로는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저쪽에 공세를 뽑으면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청래는 민주당 새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 찾아갈 겁니까? 조국당은? 그거는 이제 일단은 좀 경우를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우리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해산에 대한 그 의지가 없어야지. 우리를 해산시켜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박수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신당 이준석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사실 우리 당의 대표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이 그냥 좀 우선되는 그런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당의 정치성 문제가 또 나쁘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에 있는 107명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하는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하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당의 그 정강 정책에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강 정책에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넉자가 박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당의 그 소속 의원 107명이 야 그거 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럴 때 하나의 경계선에 있는 말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계에서 한 평가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그 좌파의 용어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강령의 기본소득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에게 물론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가 이제 그런 정강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제 그 변화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제대로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여의도 연구원도 지금 기능이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소득이 어떻고 경제민주화 얼마나 듣기 좋으냐 법만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끌어놓고 사는 예. 그래서 이게 표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자꾸 판단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표만 놓고 따질 때 그게 아니라 이 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또 이게 지금 기본소득이 배급제라든지 무조건 평등 이런 게 아니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또 평등한 복지 이런 것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단순한 득표 논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정체성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서 맞춰내는 앞으로 저희도 연구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 학자들 이야기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여의도 연구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질문지에서 준비 안 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 네. 이분이 같이 나서서 왜 계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석고대자 해서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해서 뭐 당이 그 프레스 정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 정치의 핵심 뭐 어떻게 기재가 됐다고 할까요? 그 왜 이게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사과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 화살표가 딱 하면 말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왜 탄핵에 이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을 왜 국민에게 석고대셔야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 의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보수층이 다 갈라져가 있고 앞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파장을 일으키리라고 봐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권을 목표로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쉽게 질문드릴게요. 당 대표가 되시면 탄핵에 그 찬성한 사람들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게 쫓아내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저는 이재명 독재 정권 또 독재적인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200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0석. 그렇죠. 100석이죠. 근데 100석이라고 그러지만 뭐 아픈 사람들 이런 건 110석이지 많은 게 아니고 다 갈랑갈랑한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잘라내자. 그것도 이유가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잘라내자. 그거보다 나는 오히려 좀 못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으면은 너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우리 의석을 늘릴 수가 있다면 받아들여가지고 이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일 생각해야지. 용광로에 사람을 그냥 온갖 불순물이라고 다 빼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용광로가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순도가 떨어진다.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대화와 토론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돼 나가는 이런 것이 저는 국민의힘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3당 합당. 이게 굉장히 저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지금 이인재, 이해창 나눠져가 또 져버렸죠. 계속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은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헤어져 버리면은 지고 헤어졌던 사람 뭉치고 합치면은 이기는 거. 이건 뭐 우리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지금 사람 잘라내는 거 위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반드시 필패한다고 정치. 제가 이제는 질문과 좀 사과하는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국민의힘이 영남은 그래도 기반했는데 이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부, 한반도를 보면 중부죠. 사실은 수도권 그리고 저는 이게 중도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사실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언론에서도 다 중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 나는 중도입니다고 하는 응답률이 의외로 나는 보수입니다, 나는 진보입니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중도층 그리고 청년들 그래서 이걸 광범위하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바로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 민주당에 가장 극우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30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할 정책이 무엇일까요? 정책은 우선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제일 일자리. 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문제도 지금 연금, 지난번 예. 연금 개혁을 잘못해가지고 청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책에 수렴할 수 있는 연금 개혁도 2차 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대들을 적어도 그 인구 비례만큼 넣어줘야 돼요. 청년 인구만큼 대표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것도 모든 일자리 정책에 청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일자리 없애는 거예요. 정년 연장법이 예.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법으로 지금 65세까지 늘려버리면 청년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에 반드시 청년의 목소리를 해야 돼요.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실문을 쭉 해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보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 없어요. 노동자는 전부 이거는 50대 이상이 지입을 다 치고 있어요. 실제 숫자도 그쪽이 더 많습니다. 이제. 지금 2030 언론에 보시겠지만 2030의 그 대기업 인지분보다 4050이 더 많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보다도 이제 의사 결정권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에요. 50대 이상. 노조는 더 합니다. 노조에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50대 예. 이상. 이 사람은 자기 정년이 오니까 무조건 자기 정년만 정해요. 내가 그 개인적으로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 밑에도 좀 심하게 보자. 요즘 졸업하고 그 일자리 없이 평생을 그냥 놀고 그 자기 인생을 다 마쳐야 되는 애들도 생각해야 안 됩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학교마다 저는 이제 다 우리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를 대학교위원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뭐 예를 들면 대구 영남대학교 위원회 이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청년들 조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청년을 조직하는 게 요즘 먹고 살고 힘드니까 취업하고 이래야 되니까 청년 조직이 잘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주력을 해가지고 취업까지도 같이 논의하고 모든 청년의 문제를 논의하는 대학생 조직화를 가장 중요한 역점사로 조직화하죠. 지금 청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 물려주고 있고 그리고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층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자영업자를 통계에 따라서는 700만, 많게는 880만까지 보는 업자들이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만 20만 명이 개업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영업이 가장 위태롭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중산층 문제를 대표하는 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자영업 살린다. 밤 9시만 되면 그 이민도로에 문을 열면 가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영업 부분이 지금은 이게 이제 다른 데하고 전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전체 인구가 줄니까 거기다 아기들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소비는 주로 아기도 있고 뭐 가정이 좀 이루어지는 데서 소비가 일단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소비가 적잖아요. 청년들 일자리가 줄니까 소비가 줄는 것처럼 네,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순환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이 우선 일자리를 가졌을 때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갖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소 지향의 큰 추세에 와 있는데 이거를 반전시켜 줘야만 자영업도 살을 수 있는데 그 자영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관광객만 가지고 예. 자영업 되게 어려워. 일본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서 그 일본 자영업도 어느 정도
되는 게 많이 들어요. 특히나 정평가 이후에 한국에서 최다 지금 그 여행객 여행국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K-팝에 오기는 많이 오는데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나 그 외국인들에 의한 자연극의 그 예. 보완을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울 거고 국내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연극에 가장 큰 지원하는 부분이 1번이 임대료가 예.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 요즘에 이제 식당이나 연관하면 전부 다 이제 그 키오스크라든지 딴 걸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하면 최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 이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방법이 마땅치 않죠.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매출을 늘려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주 5일째 이래 되면 4일 4.5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또 자영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영업을 좀 고려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순서를 소비자 수. 예. 첫 번째가 인건비, 두 번째 임대료로 바꾸시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건비는 이제 예를 들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제 부부가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부부,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그래도 생존을 한다고. 뭐 억지로 그래서 버텨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을 써서 하는 거는 사실상 못하는 거죠. 알바비보다 돈을 더 못 버는 편의점 주인이 많다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우리나라의 노동윤리라고 해요. 근로윤리. 그럼 뭐 알바를 한다고 해가지고 임금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열심히 좀 해주느냐, 책임감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 자영업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차라리 우리 가족이 와가지고 하고 일찍 문 닫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남을 써가지고는 도저히 유지도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규율, 노동 윤리, 이 노동의 생산성, 노동의 도덕성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거 바로 안 잡으면 특히 이게 노동 전문가께서 이 생산성을 먼저 딱 거론을 하니까 정말 저도 고개를 스스로 끄덕거리게 되는데 사실 그 미국 엘레베마 공장과 우리나라 현대차 라인이 있는 울산 생산성에 비교를 하면 그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라인인데 이게 소나타 한 대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받는 봉급은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 청년들이 문학에서 주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도 달라져요. 대학 예. 교육도 달라져요. 맞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하는 가정교육이나 가정윤리 이것도 좀 많이 달라져요. 야, 너는 공장에 가는구나. 대학교에 나와서 공장 가면 집에 있으면 야, 밥은 먹여줄게. 말리는 엄마, 아빠도 막. 그게 소위 이제 근대 출판의 니트족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그냥 하는데 이제 이어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일해서 자기 자립해서 힘든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고 이런 자립정신, 당당한 근로정신 이런 걸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남사시를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눈치만 사세요. 요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노조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안 보면은 자기들이 빼오니까 관리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눈치만 사세요.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들도 이게 뭐 어차피 자기들 너무 심하게 나가다가 문제되고 노조가 찍어가지고 없애를 못겠니까. 또 눈치만 사서 정치는 표만 사서 언론이 또 뭐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거 와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계속 떠드니까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일대 대혁신을 해야 돼요. 이 혁신이 가정에서부터 각 학교나 교육으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회 전체로부터 언론부터 정치 국가적인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기 어렵다. 나는 그 혁신 이러니까 정치 혁신에 있어서 당장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부딪힐 게 앞으로 닥쳐올 이 지방선거 그리고 또 3년지도 아니지 뭐 2년 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총선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압도적인 숫자였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 야당과 상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윤석열 집권을 무너뜨렸는데 앞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면 지방선거와 총선에 있어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거에는 몇몇 분들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대행이라고 부르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하고 또 한편 상향식 공천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경우가 있다. 당을 어느 수까지 개방을 하고 어떻게 이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유지를 할 것이며 공천 관리 앞으로 어떻게 나는 하고 싶다. 지방선거를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마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촉각을 건드서 어떤 말을 할까 싶어요. 예.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됩니다. 뭐 공천은 잘했는데 졌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기는 공천인데 이기는 공천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당 전체로서는 돈 공천 없이 돈 주고 공천 이건 안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쪽지 공천. 어떤 유권 누력자에 의해 가지고 요 사람 해달라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공천 이거 안 되고 절대로 그거는 뭐 누구든지 간에 쪽지 공천 이거 안 되고. 세 번째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이런 공천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17대 공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공천의 결과를 그날 발표를 해요. 그때 아주 요란했죠. 최병렬 당대표까지 물러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르는 거는 우리 최병렬 대표까지 다 자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37명 자르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누구를 왜 저기 이제 이혜원 의원이다. 왜 그러면 서초에 제일 좋은 서초밥에 왜 좋냐? 그건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이 다 요청을 그랬어. 우리 여자들은 떨어지면 되고 계속 보내가지고 공천해준다고 예. 숫자는 맞춰놓고 계속 가면 낙선하고 이러니까 되겠냐? 그럼 되는데 이거 어디가 되느냐? 물어보니 서초갑이라고. 그럼 누구를 할 거냐? 그 여성위원회들 자기들 논의가 그 안에서 국민의힘 여성위원회에서 이혜원이다. 나는 그대로 해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혜원 그 당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납득이 가는 이런 공천을 해야지 되지. 이게 어떤 돈공천, 쪽지공천, 그다음 밀실공천 그런 이거 아니 낙하산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우세지역, 영남공천, 그다음 열세지역, 호남권이죠. 경합지역, 수도권. 그다음 수도권 안에서도 강남은 우세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이제 관악구 이런 데는 또 열세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를 전부 맞춰가 내년에 4,100개의 공천을 합니다. 4,100개의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좀 민주당 이미 스타트 해가지고 하고 4,100개는 지방선거 공천까지 합쳤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앵간한 군의원, 뭐 구의원 이런 거는 시의원 이거는 사실 도당이다. 예. 또 어떤 경우는 중앙당이야. 이거 기준은 되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맞춰가지고 다시 재편해야 돼. 하여튼 공천을 공천이 핵심인데 그런데 늘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상향식 공천을 어느 수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경합지역은 상향식 공천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족한 위험한 곳은 다 상향식으로 해서 일단은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을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이기는 공천이 필요하다는 예, 것이고. 그래요. 예. 또 영남고 같은 데는 뭐 가면 또 엔간하면 되니까 이런 데는 과감한 물갈이가 좀 필요한 게 그러면 차라리 영국 보수당처럼 그 보수위원회 같은 당의 원로위원회가 후보자들 자격은 다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향식으로 다 맡겨버리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영국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미국은 연구를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갔어도 연구하고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많죠. 예, 오픈도 있지만 아직 아이오와주 같은 데는 포커스 그대로 아,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오와 이제 예 그런 미국은 그 지방마다 그 특성에 맞춰 다 다르고요. 예. 그거는 가고 아이오와 같은 데는 가보면 지구당도 그 상식을 운영하더라고요. 난 지구당 예. 없다 그러면 그건 또 지구당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자기들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나라가 그렇게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 당이 가장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걸 놓고 많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제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꾸준하게 일관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 공천은 17대 때 상당히 무리하게 끌어올렸는데 그 뒤로 계속 후퇴를 하고 있죠. 굉장히 일방적으로 또 심지어는 요즘에 돈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완전히 후퇴하고 다시 바로잡아요. 주장은 또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지금 야당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당이 그 조금 제대로 통제가 되고 돼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당을 획일화하면 그 당의 민주화와 반대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당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정당 내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래서 당의 정당 내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당의 사무국을 만들고 당 대비를 만들고 해서 당이 획일화되면 민주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특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내로서 원내를 어떻게 제작을 어떻게 필 것이며 어떻게 그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곧장 대두가 될 겁니다. 그 누굴 통해서 할 거냐 그 원내대표도 뭐 정치적으로 자기도 어떤 그 파워를 가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가 대립되는 불상사가 있으면 또 신문에 그 화두로 또 올라갈 거거든요. 앞으로 원내 대책에 있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느냐. 원내 대책은 사실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끔 여러 그냥 뭐 부의장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또 의원총회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당이 해야 될 것은 이재명의 국민의힘 해체를 시켰다. 그 다음에 온갖 악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는데 원내대책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그 악법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하나는 방송 3법 또 하나가 이제 검찰청을 나눠가지고 공수청과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로 해서 사실상 검찰청을 와해시켜버리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어떤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이 범죄자 이재명과 그 떼거리들이 범죄자 떼 아니고 범죄자 떼거리들이 자기를 기소한 걸 다 검찰청은 없애고 자기를 재판하는 대부분까지 다 바꿔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 범죄자를 위한 이 사법체계를 완전 재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출발 자체가 범죄자의 자기 범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런 겁니다. 조국이 대표적인 하나. 예. 계속 이 사람은 검찰청 없애야 된다고. 자기가 당한 거는 전부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악랄한 무리한 수사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되었어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그래 따지면 지금 이게 범죄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전부
재편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어제 모 방송에서 장동혁 후보가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은 좀 편한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탄핵에 반대를 한 반탄파 후보 두 사람, 그 중에 한 분은 지난 대선의 그 주역이었던 김문수 후보였고, 또 한 사람은 새롭게 떠오르는 후보라고 해야 합니까? 장동혁 후보고. 그런데 거기서 막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자,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이 뒤집어 씌워진 한동훈과 전한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질문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답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공천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에 공천하느냐 이게 다 다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물론 저는 뭐 저하고 생각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전직의 당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어떻게 우리 당은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공천은 안 된다. 근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이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예. 지금 이제 땅에 입당한 지가 한 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를 억지로 그걸 잘라내가지고 암 덩어리 수술하듯이 잘라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일단은 당의 대표를 했다든지 우리가 또 선거를 한 거지 뭐 그냥 임명직도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선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엔간하면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도 좀 가지고 그래서 같은 권력주의 하시겠다 이 말씀. 모양을 해야지. 예. 그걸 다 공천 안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이 당에 남는 건 누가 남습니까? 자꾸 앞에 계신 스텝이 밥 먹을 시간 됐다고 빨리 하자 이러는데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죠. 서울, 경기, 인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해보겠습니까? 구호를 하나 딱 내걸자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지키자. 지금 그 정도로 민주당 정권이 독주를 하고 있고 우리가 위험해졌다 이 말씀이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자체를 건국의 기본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한민국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한미동맹을 지켜서 우리 국방안보 이런 걸 튼튼하게 하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지난 77년 동안의 그런 위대한 사법체계나 모든 그 경제 제도든지 이런 걸 가급적이면 지켜야지. 이재명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거든요. 진짜 대한민국 그게 의외로 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먹혔다는 나는 그걸 보자마자 야 이건 또 가짜가 나타났구나. 그만큼 현대 민주주의, 현대 선거 제도는 감성 투표로 이루어진다. 이게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얘기인데 그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한 말이 대중 독재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투표장에서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마지막 고를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자라고 했으면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지키자. 이 구호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